네, 이번에 미중 정상회담 관련 내용 전문가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 교수,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부화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봉영식 교수님. 일단 G2가 만난 거잖아요. G2가 만나서 아무래도 기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모두 발언 이렇게 보셨을 때 분위기가 좀 어땠습니까? 먼저 트럼프 대통령의 모두 발언을 말씀드린다면은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진검다리로 재임에 성공한 대통령이지 않습니까? 역사상 예. 두 번째로. 그래서 시진핑 주석과의 오랜 친분 관계, 신뢰 관계를 강조했습니다. 다른 대통령은 4년 정도 시진핑 주석 그리고 다른 중국의 대표 지도자와 우정을 쌓았는데 나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역사가 있다. 이 점을 강조하면서 소위 개인적인 신뢰랄까요? 친분에 기반한 양측이 인정할 수 있는 좋은 회담 결과를 지향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 시진핑 주석은 좀 공손하지만 강한 메시지를 던졌다고 할까요? 예. 2013년에 주석으로 등극하면서 써니랜드에서 주석이 된 다음에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을 때 내세웠던 신형 대국 관계론을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새로운 시대 대국 간의 상호관계의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파트너가 되어야 되지 서로 상대 간의 적수가 되어서는 안 되고 전 세계 대전환 시대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이 질문이 우리 두 정상에게 던져졌는데 책임 있게 답해야 된다.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신형 대국 관계니까 더 이상 중국을 제2의 패권국가로 할 것이 아니라 미국과 동등한 패권국가로 인정을 해라. 이제는 인정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그리고 미국이 패권국가로서 좀 책임 있게 행동을 해야 된다. 이렇게 대결을 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막상 사실 현안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두 정상이 만나서 이렇게 하는 어떤 행동들을 보면 뭐 그래도 좀 화기애애한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스몰 토크도 나누고요. 이건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훨씬 더 시진핑 주석에 잘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에이펙 정상회담 때 이거 전화기 보여주면서 이거 보완됩니까? 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이 잘 웃지 않는 성격인데 활짝 웃으면서 한번 점검해 보라고 이런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사이에는 없었죠. 시진핑 주석은 계속 근엄한 표정으로 할 말을 다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부드럽게 이야기하면서 친분 관계를 강조했습니다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금 양국 관계가 녹록치 않고 더군다나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더 어려워진 것이 사실인데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이제 미국이 굉장히 어려운 게임을 할 것이라는 것은 잘 알고 이 상황을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시진핑 정부가 어디까지 미국을 몰아붙일 것인가, 어느 정도로 선을 그을 것인가 여기에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의전을 보자면은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에 방중을 해서 정상회담을 했을 때는 그때 양제츠 정치국 상임위원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서열 8위에 해당하는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한정부주석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정부주석이 이제 정치에서 은퇴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이런 의전 그리고 외교 행사에서는 시진핑 정부를 계속 대표해 온 시진핑 주석의 신임을 받고 있는 중요 인물임은 사실입니다. 서열은 8위지만 국가부주석이고 찰스 3세 영국 왕의 대관 시기에도 중국 정부를 대표해서 참석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때도 참석을 했어요. 그런 네. 면을 본다면 꼭 홀대를 했다 아니면 기싸움을 했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나름대로 성의 표시를 했고 어떤 내용보다도 의전을 중요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잘 알아서 뭐 금관을 주고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친근한 모습을 표현하려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지금 2017년 당시하고 9년 전이죠. 이번 국빈 방문 환영 행사 모습하고 저희가 좀 비교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9년의 세월이 느껴지지가 않네요. 시진핑 주석은
늘 같은 표정인 것 같아요. 예. 시진핑 주석의 표정을 보고 뭔가를 좀 읽고 싶은데 그런 게 안 보일 정도로 시진핑 주석이 상당히 좀 과묵하고 이렇게 큰 표정 변화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오늘 이제 모두 발언의 결만 봐도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상당히 좀 뭐 기업들 얘기도 하고 친분과시도 하고 그러는데 시진핑 주석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 안에 뭔가 좀 뼈가 있는 그런 모두 발언이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예.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한마디로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요. 뭐 경제뿐만 아니라 기술도 마찬가지로 이제 패권 전쟁을 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물론 첫 번째 임기 때는 관세 관련해서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제재라기보다는 두 번째 임기에 들어와서는 반도체라든가 뭐 히토류라든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접점 분야에서 계속 관세 정쟁이라는 어떤 그런 제재를 중국에 계속 해왔고요. 그리고 물론 뭐 지금은 휴전적이긴 하겠지만 거기다 이제 이란이라는 어떤 그런 전쟁이라는 그런 변수까지 지금 끼어 있어서 예. 아무래도 그런 패권 전쟁의 어떤 그런 속마음을 두 예. 정상께서 계속 감추면서도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분위기가 의전할 때나 어떤 그런 회담을 할 때나 이제 충분히 느껴지지 않나. 남대로 팽팽한 긴장감은 솔직히 존재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9년 전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이징 가는 마음이 좀 더 무거웠을까요? 아무래도 그동안 9년이라는 어떤 그런 기간 동안 중국의 어떤 그런 경제 성장을 봤을 경우에는 네. 현재 어떤 그런 중국과 9년 전의 중국은 아무래도 미국에 맞설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제적으로나 기술적으로 맞설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성장하지 않았나. 그래서 시진핑 주석도 처음에 이제 어떤 그런 대담에서도 이제는 우리를 인정해주지 않는가라고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미국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좀 운을 띄운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란 전쟁이 있기 전에 사실 미국과 중국은 그 관세 분야에서 정말 전쟁이라고 말할 정도로 뭐 100% 이상 관세를 때리기도 네. 하고요. 정말 좀 치열하게 다투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번에 이제 정상들이 만나서 이런 부분도 좀 해소가 될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제일 어떤 그런 정점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는 것은 반도체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국하고 중국하고 기술과 경제가 같이 맞물려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반도체의 주도권, 인공지능의 주도권을 중국이 가져가느냐, 미국이 가져가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면서 히토류와 어떤 그런 제재가 양방에서 계속 어떤 그런 제재가 이루어졌는데 근데 이슈는 이런 거죠. 반도체의 어떤 그런 공급망을 보시면 그럼 그게 단순하게 미국과 중국만의 문제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하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반도체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우리나라가 어떤 한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당연히 우리나라도 이제 중국하고 어떤 그런 미국의 어떤 그런 중간에 끼어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플레이어가 잘 아시겠지만 대만입니다. 대만의 어떤 그런 주도적인 어떤 반도체, TSMC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라든가 여러 어떤 미국의 어떤 그런 공급망, 반도체 공급망의 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기업이자 또 나라 당연히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반도체 패권 전장에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뭐 기업도 당연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겠지만 어떤 그런 국제적인 관계가 같이 얽혀 있으면서 예. 여러 가지 경제 안보 이슈가 당연히 지금 이 두 국가 간의 어떤 그런 중요한 토픽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모두 발언에서 언급한 새로운 미래라는 단어. 물론 시진핑 주석이야 옛날의 중국이 아니야. 뭐 이런 의미가 있겠지만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제 본인의 생각으로는 새로운 미래가 이제는 중국도 시장 좀 많이 열어라 이런 의미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 주목을 저희가 해야 되는 게 예. 이제 소위 경제 사절단 세계 30대 글로벌 기업 총수와 같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강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의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가 무역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무역이라는 화두를 어떻게 정의할 건가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대동한 사람이 팀 쿡이라든지 뭐 일론 머스크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젠슨 황도 뭐 반도체 문제가 있고 테슬라 문제가 있고 또 애플 공장이 중국에 있으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블랙록 CEO인 레리 핑크도 있고 미국의 그 신용카드 회사 마스터와 비자도 이번에 동참했습니다. 그 말은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역조 현상에 대해서 계속 중국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고 중국 입장에서 미국에 대해서 무역에 대한 관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을 넘는 새로운 틀이랄까요? 즉 미국이 중국 금융시장과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시진핑 정부에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이런 경제사절전의 구성을 보면 중국 기업에 미국 투자가 들어가면은 그 소위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해라 관세를 피하고 싶다면 현대자동차도 미국 내 공장을 짓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팔고 삼성전자도 반도체 공장을 미국으로 옮겨서 거기서 생산하고 판매해라. 이걸 안 하더라도 만약에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미국 투자금이 들어간다면 그 기업이 미국의 이익과 부합하게 되고 소위 미국 기업의 성격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중국의 기업에 미국의 돈이 들어간다면 그 기업이 잘 되는 것이 중국에게도 좋고 미국에게도 좋고 그런 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에게 던져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중국 측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기업들이 지금 수출 통제 그리고 미국과의 그런 무역 전쟁 때문에 그 생산이라든지 그 매출을 제대로 올리지 못하고 있고 부채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해외 자본 투자가 들어온다면 이 기업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그렇다면 이 기업의 재정 건전성이 단기간에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경제도 굉장히 좋고 경제가 활성화된다면 시진핑 정부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 청년 취업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트럼프 대통령의 회심의 카드가 아닐까 좀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방중 방문단에 사실 애초에는 그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가 빠져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뭐 반도체가 정말 중요한 의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일각에서는 실적이나 또 중국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잃어버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렇게 끝에라도 합류를 했다라는 전망들이 있어요. 일단은 반도체 어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반도체 규제를 진행하는 동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수출을 막고요. 아무래도 기술 유출 관련 우려가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뭐 수출을 규제를 풀어준다 하더라도 저기능 사양의 어떤 그런 AI 칩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수출을 허용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의 어떤 그런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점유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매출의 어떤 그런 급감 요소들이 굉장히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규제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중국의 어떤 그런 경제 규제를 하게 되면서 긍정적인 어떤 효과를 이뤄내려고 노력을 했지만 엔비디아도 매출이 떨어지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국내의 어떤 그런 반도체 산업, 파이를 비롯한 반도체 산업의 어떤 그런 기술 자국화 그런 부분들이 솔직히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다음 규제를 받는 동안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오히려 중국에 수출을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그런 매출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런 미국의 어떤 그런 반도체 경쟁력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이 드는데 규제가 오히려 중국의 어떤 그런 반도체 산업의 성장에 플러스적인 요소를 했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경각심을 갖고 엔비디아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어떤 그런 중국 관련해서 어떤 팔로라든가 매출이라든가 반도체 어떤 그런 규제의 어떤 그런 틀을 좀 깰 수 있지 않나라는 어떤 그런 시도로 젠슨 황이 아무래도 합류를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젠슨 황의 뭐 존재감으로 치면은 둘째가라면 서러운 일론 머스크가 그렇죠. 에어포스원에서도 뭐 장관들보다 더 먼저 내리더라고요. 네. 뭐 한간엔 트럼프 미국 대통령하고 사이가 벌어졌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합류를 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좀 의미를 갖고 합류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CEO인데 이제 테슬라는 이제 상하이 중국에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매출 관련해서 이제 영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테슬라가 어떤 중국 내에서의 어떤 그런 가격 경쟁이랑 경쟁을 하게 되면서 이 중국 내의 전기 자동차 시장이라든가 뭐 2차 전지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떤 그런 네트워크라든가 아니면 중국의 어떤 그런 입지를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중국 어떤 그런 전기차 시장 관련해서 뭐 전반적으로 세계 전기차 시장을 보시게 되면 수요가 굉장히 올랐다가 현재 뭐 물론 뭐 이란 어떤 그런 중동 어떤 그런 원유 문제도 있긴 하겠지만 생각보다 어떤 그런 전기차의 수요가 급속하게 증가하지는 않고 있군요. 서서히 다운턴으로 조금씩 어떤 그런 감소하는 추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 어떤 중국에서의 어떤 그런 어떤
우리 테슬라의 어떤 그런 마켓 쉐어라든가 점유율의 어떤 그런 부분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신경이 쓰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라는 배경이 사실 인구도 많지만 그렇죠. 뭐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자율주행이나 전기차 도입이 좀 많이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일론 머스크가 그곳에 가서 무엇을 하려는 그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 계속 경제와 패권 전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전기차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자동차 산업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양쪽 다 굉장히 이 세계에서 제일 큰 시장이거든요. 엄밀히 따면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경쟁이 또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나 중국 시장도 뭐 전기차 분야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넓은 시장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어떤 미국과 중국의 어떤 그런 외교적인 관계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고요. 기업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대신 이제 그런 경제 시장에서 확실하게 주도권을 잡고 어떤 그런 선제적인 어떤 그런 1등 기업으로서 나가설 수 있는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하지 않게 되면 중국뿐만 아니라 뭐 유럽이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라든가 아니면 일본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도 어떤 그런 테슬라의 미래에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불투명한 어떤 그런 전망이 나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거기에서 어떤 그런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좀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1시 5분입니다. 지금 회담이 시작한 지 이제 시간이 좀 지났는데 뭐 다음 일정도 바로 있고요. 깊은 논의를 하긴 힘들 것 같고 지금 마주 앉아서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뭐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테이블에 올려놓고 상대방의 이제 반응을 받는 그리고 의견을 다시 재차 교환하는 순서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번 2박 3일 일정에서 양국 정상이 적어도 6번 서로 만남을 가지는 것이 보장돼 있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번 첫 회의에서는 굵직한 얘기를 한 다음에 이 강론이라든지 그 협상은 실무진 그리고 기업 총수에게 맡기는 그런 순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는 양국 정상이 실무진 협의에 가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뭐 수정을 지시한다든지 재협상을 한다든지 확인을 하는 그런 식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뭐 천당공원을 가면 양국 정상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걷는 시간도 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중요한 메시지를 건네줄 수도 있죠. 예.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미국과 프랑스가 네타냐후 정부에 대해서 옛날 네타냐후 정부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이크가 켜져 있는 줄 모르고 오바마 대통령이 프랑스 대통령에게 귓속말을 했습니다. 예. 내 중간 선거가 있으니까 나에게 좀 시간을 달라. 그러고 나면 내가 네타냐후에게 좀 강한 메시지를 보내겠다 예. 한 것이 들렸어요. 아, 그랬군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비공식적인 문화 행사 같지만 여기서 오히려 더 중요한 의견을 교환하고 확인할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이란 얘기가 나올 수도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뭐 시간을 정한다든지 예. 아니면은 시진핑 주석에게 당신이 먼저 이란을 설득해서 단계적이라도 호르무즈 해협의 일부 재개방을 하면 나도 내 해군을 철수시키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시진핑 주석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메시지를 이란 측에 전달하겠지만 보장이 필요하다. 예. 그러면은 미국 해군 중에서 어떤 것을 어떤 식으로 철수시킬지를 그러면은 누구를 통해서 언제까지 얘기해달라. 예. 그럼 알았다. 이런 식의 메시지도 주고받을 수가 있죠. 미중 정상회담 앞서서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그 미중 고위급 회담이 좀 열렸잖아요. 이런 건 좀 저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이게 양자 정상회담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G2지 않습니까? 더더군다나 이 G2 간의 관계가 예전 2000년대 전후로 비교한다면 그렇게 우호적이지가 않죠. 협력적이지도 않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유예가 되었지만 서로가 145% 관세에다 120% 관세를 이미 주고받은 상황입니다. 예. 따라서 이 관계가 삐걱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계속 불안정한 유예 상태에 나간다면은 이것은 미국에게도 중국에게도 굉장히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 무역을 하고 안보 관계가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그리고 뭐 세계 모든 국가라고 해야겠죠.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계속 겪어야 하기 때문에 바로 그 점이 이제 시진핑 주석의 모두 발언에서 이제 강조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전 세계 대전환 시대에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전 세계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비단 중국 인민과 미국 국민의 복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민의 복지를 위해서 양국 간에 새로운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우리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예. 얘기를 첫 문장으로 시진핑 주석이 얘기했거든요. 예. 따라서 이것은 비단 중국, 미국 간의 양국 간의 정상회담이 아니다. 이 결과는 정말 전 세계에 직접적이고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이란 문제도 담아야 된다 이런 의지가 있는 걸까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서로 충돌되는 메시지를 보냈죠. 뭐 이란에 대해서 중국 측에 도움을 요청할 것인가 했을 때는 필요 없다고. 우리는 예.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얘기하면서도 이란 전쟁에 대해서 아무래도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메시지를 또 했어요. 그렇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피해갈 수가 없다. 그 이란 전쟁이 휴전, 그 다음에 종전으로 가려면은 두 가지는 확실히 합의가 돼야죠. 원칙적으로도. 하나는 이란의 핵 프로그램, 핵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거기서 러시아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15년 JCPOA 때처럼 이란의 농축 우라늄을 우리에게 달라. 미국에게 주는 것이 어렵거나 반출하는 것을 계속 거부한다면은 종전이 안 되겠죠. 거기서 러시아가 그럼 우리가 그 반출을 맡을 테니까 종전을 협상하라. 그러면 중국의 역할은 무엇이냐? 두 번째 이란이 무서워하는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놨을 때 예. 이스라엘과 미국이 다시 힘을 합쳐서 재침공을 했을 때 어떻게 막아내는가. 그것을 누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안전 보장을 거기서 이제 중국이 역할을 할 수 있죠. 이제 네. 트럼프나 이스라엘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제3국이 보장을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이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부에게 확실한 약속을 받아달라. 이란이 만약에 종전 휴전에 대해서 전향적인 합의를 할 때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 그것을 중국이 대국으로서 보장해달라. 미국에게 그 얘기를 전달해달라. 이런 아마 메시지가 지난번 외교장관 간의 만남, 아락치 외교장관과 왕이 외교부 장관에서 논의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이란 문제 해결에 중국의 도움은 전혀 필요 없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제 얘기해 놓은 상황이고 나의 관심사는 무역이다. 이렇게 하고 베이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돌아갈 때 본인이 내세운 과제, 무역에 대해서 뭔가는 성과를 보여줘야 그렇죠. 되지 않겠습니까? 네. 어떤 걸 원하는 거예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이제 어렵게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어떤 성과가 가시적인 성과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뭐 왜 CEO 어떤 그런 경영 기업 대표들을 왜 다 이렇게 모시고 갔느냐라는 예. 어떤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 일단은 보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 그죠? 미국의 어떤 그런 자사 제품에 대한 어떤 그런 중국이 투자라든가 어떤 그런 구매를 해주길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뭐 곡물이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가 뭐 미국산 쇠고기라든가. 예. 그러니까 어떤 트럼프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제 세일즈맨으로서 중국에 방문을 하게 되면 중국이 어떤 그런 미국의 제품들을 아니면 미국의 특산물들을 많이 구매를 해줘서 어떤 그런 보따리들을 잘 싸들고 다시 미국에 돌아가서 어떤 뭐 중간선거를 앞두고 어떤 그런 미국의 경제 성과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에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그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 무역이라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이란이라든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중국의 도움이 필요 없지만 내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중국이 어떤 그런 내가 들어와서 여러 가지 우리의 물건들을 사주게 되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서 그 성과들을 하고 다시 어떤 중국과의 어떤 그런 관계나 특히 관세적인 어떤 그런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여러 가지로 미래의 어떤 그런 이상적인 관계로 즉 상호 호환적인 어떤 그런 관계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중 간에 뭐 이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이번에 회담에서 뭐 좋은 어떤 그 결과를 도출한다든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미칠 만한 또 경제적인 효과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떻게 봤을 경우에 우리나라 어떤 트럼프의 관세 정책 관련해서는 크게 변화가 없을 거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요. 네네. 물론 우리 기존의 어떤 그런 관세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로 어떤 그런 플러스적인 요소를 보고 있는 것이지만 한 가지 좀 바람이 있다고 하면 반도체 부분에서 네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SK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중국의 생산 기지가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만약에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반도체 제재를 가하게 되면 솔직히 물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예외의 어떤 그런 규정을 받는다고 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그런 규제에 있어서 좀 자유롭게 또 생산 기지라든가 아니면은 생산량
그러니까 중국에서 생산되는 어떤 그런 반도체량 관련해서 조금 더 수요 조절이라든가 그런 확장을 통해서 우리 두 기업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좀 비용 절감이라든가 조금 더 많은 어떤 그런 영업이익이라든가 이제 그런 성과를 조금 더 도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반도체적인 어떤 그런 규제면이 조금만 나아졌으면 하는 좀 바람이 있습니다. 네. 네. 뭐 천당공원 가는 일정이 이제 곧 시작이 될 텐데 그 현장 화면에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기업인들 얘기를 했는데 뭐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서 젠슨하운까지 대동을 해서 가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환영 만찬에서는 시진핑 주석과도 기업인들과 이렇게 만남이 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뭐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힘들겠죠. 예. 왜냐하면 시진핑 주석이 뭐 경제 정책을 중국 기업을 아니면은 중국 경제 부분을 대표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는 아무래도 힘들겠지만 시진핑 주석의 덕담이 과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과 중국 간에는 무역 문제에 있어서는 충돌이 있지만 그 해결책으로 중국이 기업과 금융시장을 개방할 의향이 있다는 식의 메시지만 던진다 하더라도 이것이 서로 충돌 상대인데 새로운 국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으로 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한 것은 시진핑 주석과는 무역 얘기를 하겠다. 계속 무역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만큼 이제 미국의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지난달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3.8% 미국이 그것이 2023년 5월 이후로는 가장 안 좋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전쟁 여파로 인한 이제 소비자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다는 반증인데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것은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소식이죠. 그렇다면은 이 주목을 받고 있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 소비자, 기업이 환영할 만한 구체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중국의 시진핑 정부에게 어떤 반대 급부를 약속할 것인가, 그것이 충분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 1박 2일 동안 치열한 이제 협상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말 애증의 역사가 있는 그런 기업인인데 이번에 동행을 한 거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뭐 미국의 이익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좀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뭐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예. 그 실익이 워낙 크다면은 그런 감정이랄까요? 개인적인 사정은 접어들 수가 있는 것이죠. 군주론으로 유명한 마키아벨리가 책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자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은 용서해도 자기 돈을 뺏어간 사람은 절대 용서를 안 한다. 그 말을 뒤집으면 아버지를 뭐 개인적인 원한이 있더라도 돈이 걸려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데 앨런 머스크는 아무래도 기업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기업인 출신 대통령이고 또 뭐 이런 사업을 하진 않지만 표를 얻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미국 경제를 살려야죠. 여기서 테슬라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개인적인 감정이 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이 서로의 이익이라면 이런 모습은 얼마든지 연출할 수 있죠. 트럼프가 일단은 무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뭐 무역 부분에서 만약에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보면 좀 공격할 수 있는 봉쇄할 수 있는 카드가 예컨대 뭐 관세라든지 뭐 기술 봉쇄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 중국에도 히토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두 가지 무기 중에 어떤 게 조금 더 강력하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이 갖고 있는 카드 중에 하나가 이제 아무래도 히토류가 될 수밖에 없는데 물론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 히토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다각화라든가 공무원 다각화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네네. 아직까지는 어떤 그런 세계 경제라든가 자원 분야에 있어서는 중국의 어떤 그런 히토류의 점유율 어떤 그런 컨트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좀 건드릴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물론 반도체라든가 여러 가지로 관세라든가 다른 제재의 어떤 그런 힘을 갖고 있긴 하겠지만 히토류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약해지는 어떤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게 되면은 휴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반도체 관련해서 휴전한 이유 중에 하나가 히토류라는 어떤 그런 자원의 어떤 독점성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뭐 무역 하겠지만 미국도 어떻게 미국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중국의 어떤 그런 성과를 가져가려면 중국에 줄 수 있는 카드들이 어느 정도 좀 포기를 해야 되지 않나.
어떤 그런 제재나 관세 관련해서 중국 관련해서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되지. 그래야지 이제 어떻게 보게 되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도 더 많은 성과를 가져갈 수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이번에 갖고 있는 지렛대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루비오 장관은 원래 입국 금지가 돼 있다가 한자를 바꿔서 이번에 들어갔잖아요. 루비오 장관 오늘 표정을 의심하는 표정은 상당히 밝던데 그 입국 금지를 아예 풀지는 않고 이번에 그냥 어떻게 볼까 변칙을 쓴 건가요? 예전에 그 영어 이름으로 토플 GRE를 봤을 때 성적이 잘 안 나오면은 예. 그 영어 스펠링을 바꿔가지고 다시 치고 그랬던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제가 했다는 것은 아니고. 예, 위험한 예, 말씀입니다. 2020년부터 마르코 루비오 장관이 미국 의회 상원의원이었을 때 위구르라든지 그 중국 내의 인권 위반 사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서 중국 정부로는 기피인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입국 금지가 됐는데 이번에 국무장관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에서는 아마 이재명 정부의 실용 외교를 베낀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어로 표기된 루비오 장관의 이름을 살짝 바꿔서 예. 그 루비오 상원이 아니라 다른 루비오 국무장관이 입국하는 것을 이제 가능하게 한 것이죠. 다음에는 또 못 가는 거죠? 아닙니다. 그 다음에도 이름 요번에 또 바꾸는 입국할 거 때 아니에요? 썼던 그 중국식 표기 이름을 계속 사용하면 동일 인물이니까 바뀐 이름으로는 계속 할 수 있는 하지만 옛날 이름으로 쓰면은 그만큼 중국이 루비오라는 정치인 혹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불쾌감을 표시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루비오 국무장관과 또 같이 이번에 동행했던 게 헤그세스 국방장관인데 이 둘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여기 등장했다는 어떤 그 배경에는 대만과 관련한 어떤 관계, 무기 수출 관련된 이런 부분이 있다고 또 분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양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게 국방장관이 대통령과 함께 중국을 국빈 방문을 했다. 이것은 1972년대 닉슨 대통령 이후로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만큼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미중 관계 그리고 국제 관계를 소위 리셋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죠. 네. 미중 관계가 좋았을 때는 매년 연례적으로 2+2 그런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양측의 국방장관과 경제장관. 그래서 안보 더하기 경제를 조율하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죠. 이번에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대동했다는 것, 그거는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 얘기하겠다 하지만 이런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얘기를 하겠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반면에 안 좋은 면에서는 국방장관이 대통령을 수행할 정도로 경제 분야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도 지금 미중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다. 리셋을 확실히 해야 될 문제가 있고 국방장관이 갔다는 거는 대만 측에는 굉장히 불길한 징조죠. 왜냐하면은 지난 12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약 111억 달러 대만 무기 수출을 승인을 했는데 의회가 아직 그것을 승인 안 했기 때문에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중국 측에서 반대하는 것은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번에 중국 측으로부터 전향적인 어떤 양보를 경제 분야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대만에 대한 이런 방어용 무기 수출에 대해서 어떤 결정을 번복하거나 바꾼다면은 이것은 1982년 이후로 미국 정부가 절대 양보를 안 했던 원칙이 처음으로 수정되는 것입니다. 레이건 행정부 때부터 1979년 대만 관련법에 따라서 미국은 대만에 대해서 방어용 무기를 수출한다. 그리고 그 수출에 대해서는 중국과 협의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었는데 이번에 만약 협의를 하고 변경이 있다면은 그 원칙에 대해서 미국이 처음으로 입장을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되다 보면은 중국 측에서는 밀어붙였더니 변화가 있네 하고 계속해서 다음 대통령에게도 이것을 압박 카드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정도의 변경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어 쪽에만 많이 국한을 하고 첨단 무기는 방어용 무기만 네. 수출할 수 있다고 대만 관련법 1979년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무기라는 것이 방어용이냐 공격용이라는 것은 그쵸. 굉장히 애매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 측에서는 그것은 말장난이고 수출을 하면 안 된다. 이것은 영구 통일 방해 공작이라고 했지만 미국 측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방어용 무기다 계속 해왔던 것이죠. 그 틈을 미국이 보이느냐 보이지 그렇습니다. 않느냐 한번 이번에. 보이면은 계속해서 그것을 중국이
저번에 그렇게 하지 않았냐 하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워지겠죠. 앞서서 히토류 문제가 중국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중요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반대로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진 지렛대는 어떤 게 있어요? 트럼프의 대통령의 가장 큰 뭐 중심은 이제 관세겠죠. 아무래도. 관세. 특히 이제 중국도 어떻게 보면 대미국 수출 관련해서 굉장히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관세적인 어떤 그런 부담은 아무래도 이제 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제 뚜리티라고 해서 우리 시진핑 어떤 그런 주석이 뭐 다이안하고 그다음에 타리프 즉 관세죠. 그다음에 테크놀로지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지금 미국의 어떤 그런 관심 분야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뭐 중국도 어떻게 보면 뭐 내수시장이 물론 우리나라 비해서는 당연히 압도적이긴 하겠지만 중국 어떤 그런 경제적인 사정을 봤을 경우에는 미국에 대한 어떤 그런 관세의 어떤 그런 부담은 뭐 어쩔 수 없이 굉장히 크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라든가 그리고 반도체라든가 어떤 그런 인공지능 관련해서 기술적인 어떤 그런 팩터에 대한 성장률을 생각을 했을 경우에 예. 그런 관세적인 어떤 그런 부담은 또 어떻게 보게 되면은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굉장히 많이 어떤 그런 경제적인 어떤 그런 부담 요인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됩니다. 기술 봉쇄는 좀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중국이 사실 그 파운드리나 이런 건 좀 많은 성장을 보였지만 예컨대 그 설계 반도체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뭐 나아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미국이 어떻게 이렇게 봉쇄해서 이렇게 되는 어떤 영향도 많이 있을 텐데. 아무래도 이제 그때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국이 엔비디아의 어떤 그런 반도체 규제를 하게 되면서 어떤 그런 어떤 그런 기능, 그러니까 지금 한마디로 얘기해서 최첨단 어떤 그런 기능을 가진 칩에 관련해서는 중국의 어떤 그런 수출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 말은 뭐냐? 그만큼 어떤 그런 기술 유출이라든가 이제 그런 면에서 반도체에 중국이 따라오는 것을 아무래도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당연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어떤 그런 물론 잠재적인 어떤 잠재력은 당연히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그런 미국은 규제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을 활용을 해서 예. 어떤 그런 반도체 어떤 걸 따라오는 부분, 즉 어떤 G2다. 아직도 우리 중국은 우리의 아래다. 약간 그런 부분들을 계속 견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경제적인 측면만 보면 9년 전과 지금 비교를 했을 때 미중 간의 격차가 상당히 좁아진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건가요? 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네. 어쨌든 9년 전과 지금은 다르다. 이게 이제 중국이 계속 내세우는 입장인 것 같고요. 오늘 첫 번째 회동 장면을 아까 봤는데 물론 첫 회동이니까 상견례 성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모든 강요들이 쭉 앉았거든요. 한마디씩 인사만 해도 1시간은 다 갈 것 같은데 이번 첫 회동은 아무래도 좀 심도 있는 얘기는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 워낙 참석자 숫자가 크기 때문에 예. 돌아가면서 이야기할 시간이 포함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예.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서로 이제 인사라는 차원에서 배석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근데 중국 측에서는 어떻게 트럼프 대통령을 공략해야 될지 좀 소프트웨어 차원에서는 이미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천단 공원을 가는 것도 왕은 없다는 데모를 받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왕 노릇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잘 알고 있고 그렇죠. 우리도 신라 금관을 주었죠.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지냈던 곳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을 달래면서도 중국이 정말 강국이다. 그냥 무역만 하는 나라가 아니라 문명 강국이고 기술 강국이라는 것을 각인시키면서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 지도자로서 통큰 결정을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까 초반에 약간 얘기했지만 이 에어포스 원에서 내려올 때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먼저 내려오는 것은 당연하죠. 멜라니아 여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공식 국빈 방문이니까 트럼프 행정부의 강요가 순서대로 내려와야 되는데 네. 트럼프 대통령 가족이 내려왔습니다. 네. 차남 부부가. 이러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내려왔습니다. 예. 행정 관료가 아니라.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모든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왕처럼 결정하겠구나 라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되지 않습니까? 저게 우연이 아니고 안에서 좀 이게 버릇인 거죠. 버릇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 외교 관례에 어긋난 행동을 대통령이 했을 때 누군가 이러면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안 했다면은 저희 공항 장면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래픽에도 좀 나오고 저기 있긴 일론 머스크가 합니다. 먼저 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누가 트럼프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는가? 누가 전화를 걸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중국 관리 입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네, 트럼프 9년 전에 이제 2017년에 방중했을 때는 대규모 계약을 노렸던 어떤 방중단으로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그 포함된 어떤 방중단을 비교를 좀 했을 때 그때와는 좀 어떻게
다르고 어떤 부분이 좀 비슷할까요? 미국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국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나는 그냥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이다. 미국 대통령도 같은 역할을 해야 됩니다. 특히 중간 선거를 앞두고. 그러면 실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중국에서 보잉 항공기를 약 500대 새로 구입한다든지 이런 계약을 보여주는 것이 2017년 때 방중과 비슷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네. 일단 지금까지는 저희가 이제 환영 행사하고 첫 그 회의가 열리는 장면을 보여드렸고요. 양국 정상의 모두 발언까지 전문가 두 분과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이 많기 때문에 그 남은 일정 가운데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저희 YTN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봉영식 연세대 국제대학원 개건교수, 김민균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